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현태호입니다. 낮부터 다시 한파의 기세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영하 9도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만 낮에는 예년보다 7도나 낮은 영하 4도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주말인 내일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강추위 속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이 영하권의 추위 속에 또 최근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된 곳이 많겠습니다. 미끄럼 사고,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2023년도 원주시 SNS 소프트주가 위촉되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또 영월군 조선민화박물관이 4월 말까지 이 토끼 그림전을 개최합니다. 그 소식도 오늘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월 2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용문 홍천간 철도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오는 3월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홍천군과 양평군 등 지자체 간의 노선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예타 조사 신청 자체가 좌초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예타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예타 신청에 앞서서 해결해야 될 노선 협의가 표류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지자체가 노선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엔 예타 조사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5일부터 부모 급여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도입한 이 부모 급여의 1월 수요자는 약 25만 명일 것으로 보이고 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12,000명이 부모 급여를 신청했고 또 기존의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 급여로 전환돼 25일에 약 25만 명이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최근에 난방비 급등 사태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 비용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서 도내 8만 7천 가구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94억 원 상당의 에너지 바우처와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등의 난방 비용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한열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도 이제 6월이면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거듭나는데요. 사실 또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특례를 개발하고 적용하고 또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자치도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만은 앞으로 법 개정 또 지원위원회 활동이 참 중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상황 먼저 점검해 볼까요? 네, 강원특별자치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원활한 출범과 안착을 지원하게 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가 지난 19일에 법이 시행이 되면서 발족이 됐는데요. 강원도는 이르면 다음 달 중에서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강원도 지역에서 개최하는 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2차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강원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발의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우선 국무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강원도지사를 비롯해서 기재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 산림청장까지 총 19개 부처의 장관급이 참여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부처와 강원도가 추천한 8명의 민간위원 등 총 29명으로 꾸려지게 되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례나 권한 이양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러한 또 내용들이 다 또 법률에 다 이제 또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현재까지는 2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위 개문 발췌를 했었고요. 이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포함될 것인가 국회 논의 과정도 필요하겠고요. 좀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출범 전에 지금 현재는 23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내실을 다지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1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97개의 특례와 181개의 조항으로 이뤄진 2차 법률 개정안을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입장인데요. 강원도는 개정안을 이달 말께 발의를 목표로 국회의원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에 접수가 되어야 3월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강원도의 계산인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국회의원실에서는 현재 워낙 법이 방대한 데다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81개 조항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조차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강원도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참 좋겠지만 국회를 최종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그래서 전술적인 고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181개 조항을 한꺼번에 발의하는 것보다도 의원들이 좀 일부 개정을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또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영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입니다만은 이제 춘천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춘천권 특례만 반영한 개정안을 또 발의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죠. 노영호 국회의원이 어제 춘천 지역의 맞춤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강원도가 181개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서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 노 의원이 일부 개정으로 출발선을 끊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노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안에는 총 5가지 과제를 담았는데요. 첨단산업 연구개발 특구와 교육자유특구 그리고 규제자유특구 등에 대한 권한 이양과 강원과학기술원 설립과 사회협약 및 해외협력 등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특히 노영호 의원은 강원도에서 준비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참고를 하면서 춘천시에서 제출한 특례 조항에 집중해서 지역적 특성과 법안 통과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했다는데요. 전부 개정안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필수인 데다가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들이 많아서 오히려 법안 심의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일부 개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영호 의원을 시작으로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가 준비한 개정안을 나눠서 전략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또 출범이 이루어집니다만은 최소한 그 2-3개월 전에는 이 법률안이 확정이 되고 여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률안 개정에 필요한 기간은 길어야 2-3개월 정도인데 좀 촉박하긴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도가 국내에 이 천여 개 반도체 기업을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대상으로 이제 압축을 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이 맨투맨 세일즈를 통해서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요. 네, 강원도는 전국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서 이 중에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 1000여 곳을 선정해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대기업은 16곳이고요. 중견기업 그리고 60곳, 그리고 중소기업은 800여 곳 등입니다. 업종별로는 테스트 패키징이 46개 기업, 파운드리가 11곳, 팹리스가 253개, 소재와 부품 장비 업체가 630곳, 이렇게 다양한 기업을 유치해서 모든 공정이 가능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강원도는 향후 이들 기업을 일일이 방문해서 투자 유치에 나서게 되고 실제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로 신설과 또 증설하게 되고 이전할 경우에는 최대 160억 원의 보조금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네, 타이슨이 그랬나요?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고요. 이 계획대로 또 업체들이 얼마나 또 반응을 해줄지 이게 또 관건입니다만은 이 반도체 업계의 관심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아직까지 강원도에 대한 반도체 업계의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강원도가 지난해 말 매출과 고용 규모가 큰 반도체 유망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투자 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기업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이에 따라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실제 가동과 기업 입주 시점을 2025년으로 정하고 앞으로 2년간 1000여 개의 기업을 정조준해서 유치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원주 불온산단 일대를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하게 되고 광역 지자체 최초로 설립한 반도체 교육센터를 통해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주용 강원도 반도체 산업 추진단장은 2025년에는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내 기업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강원도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지와 지원 계획을 업계에 많이 알려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국민의힘 당내 소식인데요. 이 당대표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 최대 변수였던 나경원 전 의원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의원과 또 이제 안철수 의원 간의 양강 체제로 이제 이 구도가 정해졌습니다만은 이 강원도 내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의원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책임당원의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현재 이달 초에 유력한 당대표 후보였었던 권성동 국회의원에 이어서 나경원 전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기현과 안철수 양강 구도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 친윤계로 꼽히고 있는 강원도 국회의원들도 김기현 의원에게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최대 규모의 공보 모임인 국민공감에서 총괄 관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과 공보 관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9일 김기현 의원의 경선 캠프 개소식에 참여했는데요. 또 그가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외곽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이영수 회장도 이날 자리에 함께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내에서는 장제원, 김정재, 배현진, 박수영 의원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까지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김기현 의원과 좀 개인적으로 오랜 또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유상범 의원 또한 김기현 의원과 서울대 법대 동문사인데요. 전대 초기부터 물밑에서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상범 의원은 중앙당 법률지원단장의 직함을 갖고 있어서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태인데 지난해 말 횡성에서 열렸었던 홍천횡성 영월 평창의 당원 연수 자리에서도 김기현 의원을 첫 번째 특강자로 내세우면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초선인 박정하 의원과 춘천갑 당협위원장인 노용호 의원은 각각 수석 대변인과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을 때 이것을 비판했었던 48명의 초선위원회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권성동 의원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불출마를 선언한 강릉의 권성동 의원은 아직까지는 관망 중인데요. 지난 5일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미국 하와이로 출장을 다녀온 그는 설 연휴를 강릉에서 보내면서 전당대회와는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한기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사무총장을 이끌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전대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의 경우에는 선관위 위원으로서 공명하고 투명하게 전대를 관리해 나가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중립의 위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반말인 것 같네요. 국힘의 그 결과 좀 예측치는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한혁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2023년도 원주시 SNS 서포터주가 위촉되었습니다. SNS 원주시 서포터주 9년째 또 원주시를 홍보하는데 시민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지윤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SNS 서포터주가 역시 올해에도 위촉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원주시 SNS 서포터즈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과 같이 다양한 SNS를 통해서 원주시와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고 원주시를 알리는 활동을 하는데요. 새롭게 추진되는 지역 신규 시책 소개부터 관광 명소, 지역 축제를 직접 취재하고 콘텐츠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SNS의 매체별 특성에 맞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원주시의 이야기를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원주 소식 홍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콘텐츠 조회수와 공유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선발된 서포터즈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한 해 동안 3,300건이 넘는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이와 함께 원주시 공식 SNS 홍보도 잘 됐습니다. 원주시의 작년 공식 SNS 조회수는 그 전년도인 21년 대비 13%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25명의 서포터즈가 선발이 됐는데요. 원주시 시책 정보부터 해서 관광, 문화, 환경, 교통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활발히 전할 예정입니다. 원주시장 홍보실 심재욱 담당자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SNS 서포터즈 활동은 원주의 다양한 모습을 더욱 친밀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원주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 홍보와 함께 시민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빠르고 재미있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원주시 유튜브와 SNS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유익한 정보를 손쉽게 보일 수 있으니 꼭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원주 소식에 또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해야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떤 분들이 올해 선발되었습니까? 네, 원래는 크게 SNS 한 분야로 서포터즈를 모집했는데요. 올해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SNS 매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블로그 분야, SNS 분야, 또 영상 콘텐츠 분야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서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블로그 분야는 경쟁률이 8대 1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원했는데요. 원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원주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SNS 팔로워 수나 영향력 또 제작 능력 등을 기준으로 총 25명을 선발했고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민들이 서포터즈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면서 원주시에 대해 소개하고 또 지역을 더 잘 알아가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년째 서포터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김주희 서포터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취재라는 목적이 있기는 했는데 제 호기심과 궁금증이 더해져서 이제 원주 많은 장소를 돌아다니게 되면서 서포터즈 활동으로 원주를 꽤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진 관광지도 물론 흥미롭고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좀 캐지 않은 진주 같은 장소들이나 팬들이 많이 알면 좋은 정보들을 소개하고 싶고요. 원주가 관광 도시로 좀 더 거듭나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열심히 발로 뛰면서 원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원주시 SNS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올해 활동 계획은 또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또 기대해도 될까요? 네,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로 오프라인 취재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요. 주로 서포터즈 각자가 자신의 SNS에 소개하고 싶은 콘텐츠를 개별 취재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주요 홍보사항의 경우에는 많은 서포터즈가 함께 진행하는 합동 취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추진하는데요. 새롭게 완성되는 관광 명소와 또 지역 축제를 위주로 많은 분들이 여러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원주시의 다양한 매력에 대해서 알릴 계획입니다. 네, 이 활발한 활동으로 좋은 양질의 콘텐츠 개발하고요. 우리 또 원주 시민들 알람, 구독, 좋아요 함께 하시면 더욱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군에서요 2023년도 개묘년을 맞이해서 토끼 민화전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20일부터 4월 말까지 이 풍요와 번성의 토끼 그림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민화뮤지엄의 오슬기 관장 연결하겠습니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영월에 참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중에 또 한국민화뮤지엄도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한국민화뮤지엄 먼저 어떤 기관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영월에 있는 박물관은 이제 조선민화박물관이라고 저희 국내 최초의 민화 전문 박물관이고요. 네. 이제 분관으로 전라남도 강진에 위치한 곳이 이제 한국민화뮤지엄이라고 국내 유일의 민화 전문 국립박물관입니다. 예, 그러면 영월에 있는 곳은 조선민화박물관. 조선민화박물관이요. 이게 네, 정확한 맞습니다. 명칭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조선민화박물관에서 이번에 토끼 민화전을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개최하고 있는 거죠? 네. 4월 말까지요? 네. 예. 뭐 토끼 해니까 토끼를 주제로 민화를 이제 민화전 개최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그 민화전 이렇게 개최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네. 이 전시는 영월군에서 주최하고 조선민화박물관이 주관 그리고 제가 기획에 참여해서 개최되는 전시입니다. 네. 네, 전시에는 총 80점의 현대민화를 선보입니다. 네. 네, 우선 조선민화박물관에서 국내 최초로 2000년도부터 매년 개최하는 전국민화 공모전에서 우수상 이상 본상을 수상한 작가들의 단체가 바로 민수회인데요. 네. 그 실력을 인정받은 대한민국 대표 현대민화 작가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수회 소속 작가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민수회원인 서민자 작가를 주축으로 하는 그 호정회 회원들도 참여하면서 그 탄탄한 작화력을 중심으로 독창성을 지닌 토끼 현대민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소는 어디에서 이 전시가 되는 겁니까? 영월관광센터 1, 2 전시실에서 석 달 조금 넘게 진행이 됩니다. 네. 지난주군요. 2월 20일에 이제 개막을 했고요. 네. 4월 말까지, 4월 30일까지 네. 계속 열리는군요. 예. 사실 그 영월관광센터 1, 2 전시실에서 열리는 것인데 이 작년에도 계속해서 네. 그 민화를 전시를 한 것 같아요. 뭐 시리즈입니까 이게? 네. 작년에도 저희가 4건의 그 전시를 진행을 했었고 작년에 뭐 토끼전이나 꽃새전, 이야기전, 정수전에서 주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저희 소장 유물과 그다음에 현대민화를 한 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전시를 기획을 했었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토끼해니까 토끼 민화를 전시하게 되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 유물은 전시를 안 하고 그 대신 조금 더 많은 현대민화를 한 자리에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이 된 전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민화전을 할 때는 반응은 어땠습니까, 관객들의?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1년간 4개의 전시를, 민화 전시를 기획을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민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참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주셨고 또 전시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도 참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화, 일반 서민들이 그린 그림이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정확하게 개념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민화는 조선 후기에 그 서민뿐만 아니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중화되었던 그림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가옥은 현대로 치자면 작은 민화박물관을 연상시킬 정도로 민화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네. 호랑이는 나쁜 일을 막아주고 까치는 좋은 소식을 불러오고 모라는 부귀영화를 가져다 준다는 등의 각 작품에 등장하는 도상별로 길상적이거나 벽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민화라고 하고요. 특별히 해방 이후에 그려진 민화를 조선 후기 작품과 구분해서 현대민화라고 다르게 이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현대민화 아닙니까? 다 이제 그 작가들이 새롭게 이번에 출품한 거니까요. 네. 지금 어떤 내용, 어떤 형식의 민화들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대민화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전통 민화를 그대로 재현해서 그리는 재현 민화가 있고 또 현대성을 새롭게 가미해서 그리는 창작 민화로 구분됩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는 토끼 주제의 창작 민화 80점을 만나보실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시회 제목이 네. 풍요와 번성의 네. 토끼 그림전이에요. 네. 토끼가 풍요와 번성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민화에 등장하는 물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길상적이고 벽사적인 의미를 가지는데요. 대부분은 민담이나 고사 같은 것들에서 유래했거나 아니면 생물학적인 특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랑이의 경우는 용맹하기 때문에 애군을 막아준다는 벽사적인 의미가 생겼고, 새우는 등이 굽어서 바다의 노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한자로 해석해서 백년해로 할 때 그 해로의 뜻이 생겼습니다. 아, 예. 그래서 토끼는 새끼를 많이 낳기 때문에 자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물로 민화에 많이 그려졌습니다. 아, 백년 해로할 때 그 해가 새우를 이야기하는 거였습니까? 네, 해로의 이제 뜻이 그대로 아, 바다의 노인. 늙은이.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거 알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또 많은 관객들 함께 또 하시면서 이 또 전시회가 함께 또 빛이 났으면 좋겠는데 좀 홍보 말씀, 이 관람 팁 좀 짧게 해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할까요? 네, 아까 전에 잠깐 소개드렸듯이 저희가 작년에 영월관광센터에서 호랑이전을 시작으로 총 4건의 민화 기획전을 진행했는데 참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번 토끼전은 작년 전시처럼 저희 박물관 소장 유물은 전시되지 않지만 80점의 현대민화를 한 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개묘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힘내시라고 준비한 전시인 만큼 나들이 오셔서 민화 속 토끼의 상징처럼 풍요와 번성이 가득한 힘찬 한 해의 출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뭐 경기도 어려운데 또 가스비도 인상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뭔가 네, 마음이 감사합니다. 추운데 이런 그 토끼 그림전 보면서 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네, 지금까지 조선민화박물관의 오슬기 관장이었고요. 1월 27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